네, 제가 10분 정도 할 직전 논의는 없고요. 저는 일단 뭐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긴 하지만 회생 파산 전문가라는 변호사입니다. 부산 전문 변호사로서 면책 받은 금액이 한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건 한 300억 원 정도, 적은 분은 한 5천만 원 정도.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원 정도 사업 하시다가 개인 파산 또는 회생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제 고객인데요. 뭐 그 얘기는 조금 차차 하고요. 지금 이 위원회가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인데, 우리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아마 정치권이나 뭐 우리나라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,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진위 개수가 많이 노력했지만 조금 완화됐던 것 같습니다. 악화되는 게 좀 멈추고 조금 완화되는 정도인데,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조금 악화되거나 뭐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. 노인 빈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, 박근혜 정부부터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, 통계가 들어간 이후에, 우리나라 등에도 들어간 이후에 계속 세계 1등을, 독보적인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탄핵 시기에도 제가 전광훈 씨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저분들이 혹시 그런 빈곤 등의 문제를 자유마을이라는 전광훈 씨의 그 나름 이제 협동조합 평일지, 사회적 복지라고 할까, 교회형 복지라고 할까, 그런 것들로 희망을 줬기 때문에 저분들이 와 계신 건 아닌가. 노인복지, 사회복지에 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극우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, 모두 이 불평등이 문제라고는 알고 있는데, 내놓는 해법은 제각각이고 또 나름 열심히 해법을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면 총체적으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인지, 얼마큼 완화시킬 것인지, 언제까지 그 목표를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수치적인 사회적 합의는 없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뭐 진위 개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0.35점짜리나 그럴 겁니다, 우리나라가.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0.30까지 다음 정권 말고 2030년까지는 뭐 거기에 도달하자. 나는 뭐 예시입니다만 그런 목표 설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. 국회에도 지난번에 연금 관련해서, 국민연금 관련해서 공론화 토론을 했던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이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점은 얼마가 돼야 되며 그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. 우리가 서구 선진국만큼 갈 것인지, 아니면 중간쯤 갈 것인지, 지금 거의 꼴찌 수준에 있을 텐데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좀 필요하겠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적인 결론을 내놓고, 그럼 그거를 가는 정책적 수단들은 각 정당별로, 아니면 각 계층과 중소상인 등 각자의 입장에서 다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펼쳐놓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이게 시장 경제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조세랑 복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, 프랑스도 굉장히 진위 계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 시장 소득으로만 보면은 불평등도가 거의 아마 0.5, 진위 계수가 0.5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세금하고 사회복지로 완화시키는 건데, 우리나라는 시장 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지만
그거를 세금하고 사회복지로 완화시키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등 농도가 프랑스나 서구한 선진국보다는 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보기엔 조세랑 사회복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민주당이 과연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는데 그 뒤에 있었던 뭐였죠? 증권 관련해서 금투세, 네. 금투세 관련해서는 당 대표에게 위임하고 당 대표는 그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요. 그래서 그 세금만 하나 갖고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당내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선거 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입장이 종전에 보였던 그런 이재명 대표의 입장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불평등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됩니다.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? 우리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같이 조금 부담을 지읍시다 라는 국민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거에 대해서 총선 때 이낙연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민주당도 정책을 잘 만들어주기를 인자를 빌어서 요청드리고요. 이제 자영업자 또는 가계부채들의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한재준 교수님 발제하신 거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한 700조 원 정도의 부채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그걸 봐서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요 파산회생 같은 걸 하면서 왜 빚이 늘어났냐 여쭤보면 사업 실패가 하나가 있고 또 원래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생활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 재정을 가계에서는 계속 적자가 쌓이는데 이 적자를 빚으로 해결을 한 거죠. 근데 이분들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, 교육,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소득은 그걸 못 미치니까 이게 처음에는 신용대출, 카카오 묻히지도 따지지도 않고 카카오로 온라인으로 빌려주니까 그런 것을 쓰시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일부는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회복지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금융에서 그걸 조달했고 부채가 계속 쌓였던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회생파산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생파산해서 지금 빚은 없어질 수 있는데 이분이 다시 5년, 10년 뒤면 또 부채가 쌓일 텐데 이 문제는 어떡하나. 그거는 복지 확충밖에는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매출이 적어요.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비용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익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. 그래서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추경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빚 문제만 보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는데 신용 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했던 게 있거든요. 처음에 2천만 원 연체자까지 했다가 5천만 원까지 늘려가지고 신용 정보를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면 지금 5천만 원 기준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 신용 불이행 정보죠. 채무 불이행 정보는 좀 삭제를 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사면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.
뭐 5천만 원 했던 걸 1억이 됐든 아니면 2억이 됐든 그 금액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신용정보의 등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파산 회생하는 사람들 보면 파산하고 그다음에 면책이라는 걸 하잖아요. 아니,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면책 결정이 확정돼도 그 뒤로 5년 동안은 그 공공정보가 등재돼가지고 신용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면책됐으면 자산 부채가 제로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근데 신용도는 이보다 높지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사람도 신용거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면책하면 바로 신용 그 채무 불이행 정보는 삭제해서 신용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. 다만 이 사람의 신용 점수는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겠죠. 은행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, 그다음에 뭐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평가해서 신용거래를 하면 되지 아예 금지하게 막아둘 필요는 없겠다. 그러니까 파산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전과 기록처럼 전과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고, 두 번째 이게 법에 안 돼 있어요. 법에 5년 동안 하라고 어느 법에도 안 써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신용 정보는 이제 그 전과 정보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국민의 권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,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회주의, 법률주의 원칙상 법으로 명시하라고 돼 있는데 법에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신용정보회사법 회사에 사규로 돼 있습니다. 사규로 5년까지 5년 후에 삭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걸 이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. 국회에서 이 법제화하고 이 기간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.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실하게 변제하면 1년 만에 이걸 삭제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회생 시작해가지고 회생에 인가된 다음에 성실하게 납부하더라도 그게 그 기간이 다 끝나야죠. 보통 3년이잖아요. 3년이 다 지나야만 이걸 삭제하고 있어요. 아니 그러면 똑같이 법원에서 한 것도 1년만 성실하게 하면 삭제하도록 바꿨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한 거를 오히려 더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어서 요 신용정보 등재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대대적인 손질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제 고객 사례인데 이게 신용정보가 면책되고 5년이 지났어요. 그래서 신용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창업해가지고 이 회사가 기보에 보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5억 원까지는 괜찮았는데 5억 원이 넘는 좀 잘 나가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돼가지고 더 많은 보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종전에 회생 파산 등을 한 경우에는 이 5년이 지났어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아까 송재본 의원실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예비 유니콘이지만 기부로부터 자금을 보증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고요. 네.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리면 회생 관련해서 지금 파산한 경우에 자격 제한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제 실무를 해보면 자격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국회 보좌관도 보좌관 하시는 중에 파산했지만 보좌관을 유지했거든요. 법에 면책이 불허가 되면 그 직을 잃도록 돼 있어서 면책은 거의 95%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을 못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긴 하지만 되면 좋은 건데 결정적인 이유는 좀 아닌 것 같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문 법원이 지금 서울, 부산, 그 다음에 수원 이렇게 세 군데 있거든요. 근데 전문 법원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
전문 법원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,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전문 법원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